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2년 6월 이 시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월드컵이 개최되었기 때문이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모두 거리로 나가서 막 뜨거운 응원을 하던 그때 이런 열기와는 반대로 한 가정은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2002년 6월 10일 낮 1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다행히 경비원이 빠르게 신고한 덕분에 화재는 30분 만에 진압이 되었죠. 그리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또 노년의 여성이었는데 이 시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시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칼에 찔린 흔적이 너무도 선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남성은 목과 옆구리 그리고 가슴을 3번 찔렸고 여성 또한 왼쪽 팔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두 구의 시신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운 채 발견됐어요. 또 그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이거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강력 사건의 냄새가 나죠. 관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돌입합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48살의 남성 E씨, 그리고 73살의 여성 전씨. 이 두 사람은 모자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죠.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고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쯤 23살의 남성 A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E씨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경찰이 가장 먼저 아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A씨가 사건 발생 시각 친구를 만났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요, 어쩐 일인지 경찰은 이 아들에 대한 의심을 쉽사리 거둘 수가 없었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라진 물건도 없고요. 이게 강도범의 소행은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이건 면식범의 소행이다 라고 추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집에 사는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아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가 하는 말.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도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일 새벽 2시 아들 A씨는 존속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죠. 앞서 말했듯 이 아들 A씨는 고작 23살의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또 이렇게 방화까지 저지른 걸까요?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어요.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여러분, 혼 좀 났다고 가족을 살해한다? 이거 좀 허탈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A씨는 아버지와 자신의 갈등이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아주 곰고 골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가족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집안은 소위 엘리트 집안이라고 하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E씨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서울대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재예요. 심지어 2002년 당시 기준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양인은 E씨, 아버지 E씨가 유일했다고 전해질 정도죠. 그만큼 자부심도 셌을 텐데요. A씨의 어머니 역시 명문대 출신입니다. 또 친인척들 중에서 명문대 출신들이 수두룩 너무 많아서 교수직에 있는 사람만 5명일 정도예요. 그만큼 이 집안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겠죠. 자연스럽게 A씨를 포함한 형제들도 좋은 학력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여기에 부응하지 못해요. 그는 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6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귀국을 했는데 이 학교 성적, 학교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나 이제 어렸을 적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사, 사회 이런 수업은 거의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이 성적이 점점 더 곤두박질칩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예 다시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미국에 가면 좀 나아질까 싶었죠? 근데 A씨가 여전히 방황을 하는 겁니다. 성적 좋지 않은 건 당연하고 학교에 결석까지 해요. 이게 아무래도 한참 좀 민감할 시기잖아요. 그때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아버지는 또 한 번 결심을 해요. 아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죠. 그런데 이 시기쯤 정작 이 아들 A씨의 의사는 제대로 존중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한국 갔다 미국 갔다 이걸 몇 번씩 오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부자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죠.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 직후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최대 관문이라는 대학 입시가 남았거든요. 근데 만족할 만한 성적이 계속 나오지 못했죠. 그런 실패를 마주하면서 A씨는 점점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삼수를 한 끝에 겨우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선 아니 소위 잘 나간다는 스카이대도 아니고 그냥 서울 4년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은 축하조차 받지 못했죠. 아들도 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약간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작은아버지, 고모 아들, 사촌들은 다 명문대에 다니는데 나는 그에 비해 좀 초라하다고 느껴졌고요. 한편 같은 시기 아버지 이 씨는 동료 교수들에게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식 농사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하는 괴로움의 토로였죠.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 간 A씨가 생각보다 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좀 내성적이었다고 했는데 친구들도 많아지고 또 학교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 누구에게 집안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문제에 봉착해요. 1학년 1학기에 평균 평점 1.72 성적을 받은 거예요. 보통 4.0 또는 4.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좀 낮은 점수죠. 학사 경고를 받았고 또 1학년 2학기 때도 간신히 학사 경고를 면하는 수준에 이제 달하고 맙니다. 학년이 올라가도 지금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오랜 해외 생활을 한 덕분에 영어는 잘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믿었던 영어 과목마저 출석 미달로 낙제가 나오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A씨에 대한 기대를 그냥 완전히 접게 돼요. 그리고 그 기대는 고스란히 A씨의 늦둥이 동생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A씨가 대학에 다닐 무렵 그에게는 중학교 2학년인 여동생과 초등학교 6학년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동생들을 모두 외국인 학교에 진학시켜요. 얘네들만큼은 큰아들과 다르게 키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겠죠. 더 철저하게 교육에 전념한 거예요. 그 결과 2001년 12월에는 아예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기러기 아빠를 자청했죠.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아들 A씨를 제외한 두 동생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서 아들 그리고 할머니 전 씨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 시기 A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늦은 시간에 귀가했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또 한동안 친구들을 못 보니까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술자리를 즐겼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사건 당일인 6월 9일 역시 그는 친구들과 강남역 근처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귀가한 시간은 밤 11시 반이었죠. 평소 이 집 아버지는 저녁 9시쯤 되면 잠에 드시고 새벽 4시에 기상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도 분명 아버지는 잠들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죠. 아들 A씨가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와 딱 마주친 겁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몇 번 없는데 있다 하면 아버지가 술을 마셨을 때예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아버지는 그날 좀 취해 있었죠. 그런 와중에 또 술을 먹고 늦게 온 아들과 마주치자 아버지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하게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들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놈은 자식아, 넌 정신 못 차리냐? 너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네가 그러고도 지금 술 먹고 나 다닐 때냐? 이 꾸지람이 약 2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A씨의 막 뒤통수 때려가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지금 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옛날 일까지 다 들춰가면서 아버지는 분이 풀릴 때까지 아들을 계속 나무랐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들을 서재에 놔두고 홀로 방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잠이 들었죠. 그렇게 남겨진 A씨. 이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이 잔소리와 야단 들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견딜 수 없는 두통까지 밀려왔어요. 잠시 후 그는 타이레놀 한 알, 두 알, 13알, 무려 13알을 한 번에 복용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정신이 점점 몽롱해져요. 그리고선 이 스트레스 쌓인 거가 합쳐지다 보니까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하고 말죠. 당시 아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아버지를 죽여야 돼.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책상 옆에 놓인 스키 가방입니다. 가방을 열어서 스키 폴대를 꺼냈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부엌에 가요. 그리고 식칼을 가져와서 그 스키 폴대 끝에다가 식칼을 이렇게 부착시켜서 테이프로 묶어뒀죠. 흉기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 그는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거침없이 그 흉기로 아버지 목을 내리찍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소리에 다른 방에 계시던 할머니 전 씨가 깨어났죠. 할머니가 웬 비명이야 하고 막 놀래서 아들 방으로 들어왔는데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요.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비명을 질렀죠. 근데 그 사이에 손자 A씨가 또다시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손에 과도를 들었고 그걸로 곧장 할머니의 가슴을 찔러 살해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아버지와 할머니는 싸늘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몇 시간 후인 새벽 6시, A씨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엔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시간을 보냈죠.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온 건 그날 오후였는데 이 현장을 수습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그 스키 가방에다가 살해 도구와 피 묻은 옷가지들 다 담았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고여있는 핏자국들이었어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불질러서 다 없애버려야겠구나. 그는 다시 집을 나와서 아버지 차를 몰고 인근 주유소로 갑니다. 4.5리터 휘발유를 구매했고요. 집에 와서 거실에 아버지와 할머니 나란히 눕혀두고 이불로 시신을 덮은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A씨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왔고 증거물이 담긴 스키 가방은 인근 야산에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사건의 전말입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 내내 극도의 공황 상태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요. 처음에는 자고 있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계획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다. 2시간 넘게 내가 꾸중을 계속 듣다 보니 참을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바꾸게 되죠. 한편 이 끔찍한 비극은 당연히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울부짖고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평소 이 부자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범인 A씨 또한 그리고 A씨의 어머니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가 할머니를 살해했냐, 이 부분이에요. A씨는 할머니에게 원한이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는 A씨가 장손이라서 다른 손주들보다 훨씬 아끼면서 키웠거든요. A씨도 할머니 잘 따랐고요. 그래서였는지 이 범인은 유독 아버지보다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뭐해요? 왜 애초부터 죽이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전문가들은 A씨가 먼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는데 마침 현장에 할머니까지 나타나니까 우발적으로 홧김에 이 모든 걸 덮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해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6월 12일 낮 12시 A씨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는 연신 손을 벌벌 떨면서 현장 검증 중에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러다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막 울부짖죠.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그는 범행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또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그냥 멍하니 넋을 놓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이게 이제 범인이 의도적으로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자신의 이 만행에 자기 자신도 할 말을 잃은 거죠.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고 별도로 정신감정을 의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대에선 A씨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에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냐 아니냐 이거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행동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 이게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학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가혹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은 살인에 방화까지 범행이 잔혹하고 또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감형의 여지가 없었고요. 재판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다. 그렇게 범인 A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 거죠. 그는 여전히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원인과 배경 참 복잡합니다. 엘리트, 우수한 아버지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좀 열등한 자식, 여러 번의 해외 유학 실패, 자녀 간의 차별, 또 어머니의 부재까지. 부모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다라고 말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이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말았죠. 한 정신의학 전문의는 이게 성공한 부모의 자식들이 겪는 불행의 일종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트로피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